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얼마 전에 있었던 쿠팡 상장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쿠팡이 상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볼지 미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 쿠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쿠팡이 왜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쿠팡은 현재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으며 최근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최근에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쿠팡이 상장됨에 따라 그 파급력은 꽤 크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쿠팡을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 외에 어떤 종목들을 같이 바라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쿠팡이 속해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혜주들이 속한 이커머스 시장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면 왜 우리가 쿠팡과 그리고 쿠팡이 상장함에 따라서 수혜주들은 왜 그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쿠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상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같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두 종목을 꼽아보도록 할 거고요. 결국 그 수혜주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도 음식 부분에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품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쿠팡 상장 관련된 내용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거예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 재무 건전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완전 자본 잠식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장하기 어려웠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성을 더 좋게 보기 때문에 현재 자본 잠식 상태다 하더라도 향후 성장성만 확실히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상장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쿠팡은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게 훨씬 더 수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쿠팡이 현재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쿠팡이 현재 영업현금 흐름이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도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이긴 하지만 최근 3년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쿠팡 3개년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예상 매출액이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 되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매출액이 지난 3년간 굉장히 빠르게 커져왔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2018년에 4조, 2019년에 6조, 그리고 지금 12조 원이니까 거의 매년 80%에서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의 최근 매출액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영업손실입니다. 쿠팡은 아직도 3개년도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적자 폭도 큰 폭으로 현재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을 봤을 때 향후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쿠팡의 영업손실도 점점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기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분기별 매출액 추익만 살펴보더라도 쿠팡의 성장세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1년 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2020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9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거의 100%가 늘었다라는 점은 쿠팡이 얼만큼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점점 영업 손실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봤을 때 쿠팡의 매출 총이익률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럼 결국 쿠팡의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 이유는 판매 및 관리비 부분에서 비용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역시도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어요. 판관비가 계속 줄어드는 결과 2018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6%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로 2021년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도 2018년 마이너스 27%에서 2020년은 4%로 순이익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현재 전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현재 자본 잠식 상태 그리고 3개년도 연속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상장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강점은 매년 꾸준하게 쿠팡의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8년 고객 수는 약 900만 명에서 2020년 1,500만 명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불과 2년 사이에 약 50% 이상 고객 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쿠팡 한 명당 매출은 평균적으로 쿠팡을 통해서 약 30만 원 가까이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쿠팡 고객의 재구매율은 90%에 달할 정도로 쿠팡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쉽게 할 정도로 쿠팡 없는 온라인 쇼핑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현재 빠르게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락인 효과로 인해서 해가 지날수록 점점 쿠팡에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2016년에 처음으로 쿠팡에 계정을 만들고 구매를 했던 사람들은 재구매율이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5년 뒤에는 2016년 구매했던 금액 대비 거의 4배 가까운 물품을 쿠팡을 통해서 사들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9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 역시도 2년 차인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물품을 쿠팡을 통해서 구매했을 정도로 쿠팡의 락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 쿠팡은 그만큼 매력적인 상품 그리고 매력적인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향후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본 것처럼 쿠팡의 재구매율은 90% 가까이 된다. 실제로 현재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 90% 정도가 이미 예전부터 쿠팡을 써오던 고객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약 10% 정도는 아직도 쿠팡에 신규로 회원가입하고 신규로 구매하는 인원들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쿠팡 없는 온라인 쇼핑몰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락인 효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건 쿠팡이 그동안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물류센터를 계속 꾸준하게 갖춰왔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쿠팡은 2020년 말 전국 30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하루에 처리 가능한 물량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국내 인구의 70%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약 11km 이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막대한 물류 투자는 과거에 대규모 적자 요인으로 지적받기도 했으나 현재로는 후발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진입장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쿠팡은 지난해에도 7개의 물류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 향후 아마존이 그러했듯이 핵심 경쟁력에 해당하는 물류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달성한 만큼 물류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완벽한 락인 효과, 완벽한 규모의 경제를 갖춰놓고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인해서 쿠팡은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쿠팡의 흑자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역세권, 그 다음에 스세권, 붕세권 이런 것보다 쿠세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로켓 배송은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만큼 쿠팡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쿠팡의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쿠팡이 속한 이커머스 산업 성장률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점인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인터넷도 발달되고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기에는 최적의 요건이었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결과 매년 20% 정도씩 이커머스 산업은 꾸준하게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커져가는 시장 내에서도 쿠팡의 성장세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보다 훨씬 폭발적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2020년, 2019년 대비 2배 가까운 매출액 성장을 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성장 속도는 분명히 놀랍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성장세가 자본 잠식 그리고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가능케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쿠팡에 대해서 그리고 쿠팡이 어떻게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봤다면 그러면 쿠팡이 상장함에 따라서 그 관련 수혜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이베이 코리아, 그 다음에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순으로 마켓쉐어가 이루어졌었다면 2020년엔 쿠팡보다 앞서 있는 게 현재 네이버입니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따로 영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네이버가 주가가 좋은 이유 지금 우측 상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일본 시장에서의 선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쇼핑 시장에서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쿠팡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쿠팡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높은 마켓시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쿠팡이 상장해서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받으면 네이버는 그것보다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쿠팡이 재평가됨에 따라서 네이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쿠팡을 절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네이버는 쿠팡 대비 거의 모든 부분에서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용자만 보더라도 쿠팡이 약 1,500만 명인 거에 반해 네이버는 약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쿠팡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로켓 배송, 로켓 와우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메리트를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은 쿠팡이 네이버보다 조금 많은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전체 거래액을 봤을 때 쿠팡이 2020년에 약 21조 원, 하지만 네이버는 2020년에 27조 원 정도를 기록할 만큼 거래 규모 자체가 쿠팡보다 네이버가 월등하게 높고요. 그리고 판매자 수, 공급자 수 현황 역시도 쿠팡을 이용하는 판매 업체는 약 20만 명에 달하지만 네이버는 4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쿠팡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자를 현재 보유한 플랫폼이 바로 네이버 쇼핑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 배송, 물류 역량 역시도 네이버는 국내 1위인 CJ 대한통운과 같이 협력함으로 인해서 쿠팡의 로켓 배송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한 물류 라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딱히 쿠팡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쿠팡이 고평가되면 고평가될수록 네이버에 대한 평가 역시도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네이버는 확실한 쿠팡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쿠팡이 최근에 얼만큼 빠르게 성장했는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 규모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아까 쿠팡 상장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네이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네이버 커머스의 거래 예상 추이를 꾸준하게 살펴보면 매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성장세가 쿠팡보다 저평가될 여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상장함에 따라서 재평가 내지는 주가적 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바로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 외에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을 또 하나 찾자면 아마 이마트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마트의 SSG닷컴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쿠팡과 네이버보다는 확실히 거래 규모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아직은 거래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 3년간의 성장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래 규모 자체가 2020년 네이버가 작년 대비 한 38%, 쿠팡이 작년 대비 41%가 성장했다고 봤을 때 이마트의 SSG닷컴은 작년 대비 71% 성장했을 만큼 성장세 하나만 본다면 SSG닷컴이 네이버 쿠팡에 못지않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쿠팡이 재평가되면 SSG닷컴의 성장세도 재평가되어야 하고 그러면 결국 이마트 역시도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마트도 쿠팡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출액 성장률 차이 역시도 이 초록색 선이 SSG닷컴의 성장률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네이버 커머스의 성장률인데요. 2020년 4분기까지 성장률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쿠팡과 네이버에 못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쿠팡이 상장함에 따라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약 33조 원 정도라고 평가를 했었던 쿠팡의 예상 시가총액이 현재는 55조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현재 예상치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한국 이커머스업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이고 또한 현재 한국 시장에서 이커머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조명도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쿠팡이 상장하면 쿠팡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같은 필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네이버라든지 이마트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뜨거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마트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 하다는 점에서 지금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봤을 때 네이버보다는 이마트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관련 레포트를 살펴보면 이마트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5조 원 정도로, 만약에 쿠팡이 55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쿠팡 대비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너무 시가총액이 적은 거 아니냐, 이마트의 적정 주가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마트는 쿠팡이 상장되면 재조명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 그리고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쿠팡의 상장 소식 이후에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마트 역시도 최근에 한국 증시가 1월달 이후에 딱히 큰 폭의 상승을 못하고 조정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최근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혜주를 알아봤다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네이버보다는 이번에는 이마트에 조금 집중해서 산업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이마트는 쿠팡과 네이버보다 확실한 강점이 있다면 바로 이커머스 내에서도 음식 부문, 식료품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점인데요. 향후 이커머스 시장이 식료품 부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통업체의 현재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파란색 부분, 온라인 유통업체의 마켓쉐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굳이 이 차트를 통하지 않더라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장 빠르게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백화점의 비중이 2014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업태별 소배 판매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20년 코로나라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백화점은 작년 대비해서 약 10%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당연히 면세점은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백화점도 그에 못지않게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봤을 때 점점 고객들의 현황이 면세점과 백화점보다는 무점포 소매 등과 같은 비대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런 점은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추세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초기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 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약 5,000명까지 증가하자 온라인 이용자 수는 약 4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었고요. 확진자가 4월, 5월, 6월 굉장히 줄어듦에 따라서 오프라인 소비 증가율이 굉장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8월 달에 다시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자 오프라인 소비는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온라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1월 이후에 3차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온라인 소비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반대로 오프라인 소비는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코로나는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지만 이 이커머스 시장만큼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현재 장을 볼 때 어떤 채널을 주로 이용하시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2019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온라인보다는 주로 대형마트를 통해서 장을 본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거의 3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장을 볼 때, 그러니까 식료품을 구매할 때는 아직도 온라인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0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20%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 나가는 것들이 꺼려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온라인 장보기 빈도 역시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 11회 정도 작년 대비 약 2회 가까이 늘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대형마트를 이용해서 장보는 빈도는 작년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등 확실히 온라인 쇼핑이 점점 강세인 모습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음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들이 지난 19년, 18년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제일 극심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약 80% 가까이 성장할 정도로 온라인 시장을 통한 음식료품 구매가 큰 폭으로 성장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사실 다른 제품 대비해서는 굉장히 음식료품만큼은 상대적으로 지금 저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료품 구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건 맞지만 하지만 아직도
화장품이나 가전제품이나 의류 대비해서는 아직도 매출액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장 진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의류라든지 가전제품, 전자기기, 화장품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침투율이 낮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의류나 가전기기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쉽게 구매를 하면서 왜 음식료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답해주는 이유는 신선도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뭐 과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어류 같은 것들,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고 모양을 각게 보면서 우리가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선도적인 측면에서는 음식료품만큼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매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배송 도중에 변질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기 꺼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만약에 어떤 분들이 식품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구매한다면 이 말인즉슨 그 업체만큼은 굉장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일 텐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현재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가 어딜까요? 음식료품의 현재 업체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가 쿠팡 10% 정도의 점유율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2위가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네이버가 아니라 SSG닷컴입니다. 즉 신세계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은 많은 고객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배송 도중에 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SSG닷컴만큼은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라는 브랜드와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고객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쇼핑몰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른 제품 대비해서 음식료품 부분은 아직도 시장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가전제품 대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반대로 성장세는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온라인 식품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서 SSG닷컴, 이마트가 현재 마켓쉐어 2위라는 건 향후 성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굉장히 좋은 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인 가구들의 대부분은 20대, 30대로 온라인 쇼핑에 거부감이 없다는 점도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커져가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최근에 젊은 층만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티몬에서 살펴본 50대 이상 전년 대비 주문 금액을 살펴보더라도 돼지고기나 채소나 과일이 작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50대 이상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커머스를 통해서 음식료품을 구매하는 시기가 현재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켓컬리 역시도 50대 이상 고객률이 신규 가입자가 작년 대비 54% 늘었고요. 주문 건수 역시 작년 대비 거의 100%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온라인 쇼핑들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10대, 20대, 30대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은 온라인 쇼핑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었던 40대, 50대 이상 고객들도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30% 가까이가 코로나가 종료되더라도 나는 꾸준하게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30% 가까이 된다는 점은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물론 70% 정도는 이전 매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료되면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온라인 시장이 코로나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역성장할 거라고 보기에는 현재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온라인 쇼핑의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주로 구매하는 것들이 가전, 전자, 통신기기, 그다음에 의류, 여행, 교통 등을 많이 이용했었고, 상대적으로 음식료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었던 반면에 최근 5년간 어떤 품목이 제일 빠르게 성장했나를 보면 전체 온라인 시장이 매년 25%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온라인 성장률보다 약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다. 즉 음식료품도 이제는 온라인에서 사는 게 점점 익숙화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음식료품본에서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SSG닷컴, 이마트의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커머스 업체 구성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이긴 한데요. 이베이 코리아, 쿠팡, 일본가 등 이커머스 전용 플랫폼 업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있는 롯데라든지 SSG닷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요 식품 구매 채널을 조사하면 쿠팡이 1위, 그 다음에 이마트몰이 2위인 것들을 봤을 때 이쪽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이커머스 시장과는 별개로 이마트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커머스 시장 전체가 커지면 더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만 있는 게 아니죠. 국내 대형 할인점 점포 추이를 살펴보면 이마트는 현재 마켓시ェ어 1위입니다. 경쟁사인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보다 훨씬 더 높은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롯데마트가 연일 폐점을 하면서 마켓쉐어가 줄어든 만큼 그 반사이익을 이마트가 누리고 있다는 점도 향후 이마트의 퍼포먼스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마트 역시도 이런 높은 온라인 수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요 역시도 커버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만드는 등 2025년에는 소화 가능한 물량 캐파를 약 3배 가까이 증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한다라는 건 결국 이마트 역시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5년 뒤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매출액과 주문 건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마트의 향후 성장세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이마트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매수 주체 2월 1일부터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월 19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22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약 3만 주, 기관 투자자가 약 18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도로 일관하면서 한국 증시의 조정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관 투자자가 이마트만큼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쿠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쿠팡이 왜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으며 쿠팡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인 종목인지, 매력적인 기업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쿠팡이 상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수혜주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네이버와 이마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세 번째 부분은 왜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음식료품에 대한 성장세를 주목해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이마트가 어떻게 현재 플랜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